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진우입니다.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나갈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단기 금융상품 집중하시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단기니까 우리가 자산을 유동과 비유동을 분류했을 때 단기 금융상품은 비유동이 아니라 당연히 유동자산의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단기 금융상품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단기니까 당연히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단기 금융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기타 단기 금융상품과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번 시간 저희는 바로 이 단기 매매증권, 유가증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깊이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금융상품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된다라고 했는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개정 과목 중에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요구불 예금이다. 그들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이 만료되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요구불 예금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성 자산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1년 이내니까 유동 단기 금융상품이 되지만 기간이 1년 넘는다라고 한다면 장기성 예금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된다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기타 단기 금융상품에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양도성 예금증서, 종합자산관리계좌, CMA죠, 머니마켓 펀드, 환매채, 기업보험 등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거인지 원론적인 의미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들은 금융상품으로 단기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는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시지만 이 개정과목 분류는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단기 금융상품의 기본적인 종류 보셨는데 이번 시간 저희가 조금 관심을 집중하고 만나볼 계정인 단기 매매증권은 어떤 거냐? 기업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여기서 시장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한다면 조금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라는 것에서 매매가 가능한 것을 시장성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거나 빈번한 경우를 말하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증권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단기간 매매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때 쓸 수 있는 개정 과목이 바로 단기 매매증권, 단기간 안에 매매 가능한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유가증권은 주식이나 사채나 공채 등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투자 목적이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내가 100원에 샀다가 150원에 팔면 50원의 차익이 생긴다. 그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주식이나 사채나 공채를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나 기타 단기 금융상품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단기 매매증권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단기 금융상품이 무조건 다 단기 금융상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취득 당시, 결산 아닙니다. 결산 당시 만기가 아니라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양도성 예금 증서는 우리가 분명히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기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번 시간 우리가 살펴볼 단기 금융상품의 핵심적인 내용, 바로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단기매매 증권이란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매매 차익 목적 시대간 시장성이 있다. 이 단기매매 증권의 첫 번째 조건은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기매매 차익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맞다. 이거는 엔드 조건입니다. 시장성이 없거나 단기매매 차익 목적이 아니라면 단기매매 증권이 될 수 없는데, 실제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요, 형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혹은 취득 당시 보유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형태에 따라서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눌 수 있고요. 보유 목적에 따라서는 단기매매, 만기보유, 매도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시간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전체를 다 정리하시기보다 단기매매 증권 이 한 놈만, 얘만 정확하게 정리하셔도 이번 시간에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가증권의 어떤 종류 정리해 볼 텐데, 먼저 보실 건 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유가증권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지분증권을 보유하게 되면 회사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는 향후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지분증권은 일반적으로 주식이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당기순이익에 따른 배당을 받는다. 그걸 지분증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향후에 이자를 받게 된다. 이건 사채나 공채를 채무증권이라고 합니다.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유가증권이 주식인지 아니면 사채, 공채인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회사가 경영이 잘 돼,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지분증권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받는 배당금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배당금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회사가 경영이 힘들었다, 폭망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도 같이 폭망하는 거죠. 네,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회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게 바로 지분증권입니다. 반대로 사채나 공채는요, 가지고 있는 채무, 그 증권에 대해서 이자를, 정해져 있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거나 회사가 잘 되지 않거나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 사채나 공채에 표기되어 있는 이자를, 액면상의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배당금을 받느냐, 이자를 받느냐에 따라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뉘게 되고, 이는 주식은 지분증권에 해당하고 사채나 공채는 채무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유가증권의 종류는요, 형태에 따른 분류보다 더 중요한 게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애초에 유가증권 취득할 때 이걸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라는 건데, 그게 네 가지: 단기매매, 만기보유, 매도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러한 종류가 있다 정도까지는 체크하시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하시기 머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라고 한다면 이 단기매매 증권 하나는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보유 목적에 따른 종류 정도까지는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유가증권의 보유 목적에 따라 취득했을 때 단기매매, 만기보유, 매도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기본적인 성격은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단기매매 목적은요, 단기매매 차익 1년 이내죠. 그리고 시장성 있는 주식을 샀을 때 그걸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이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만기 보유 증권은요, 채무증권만 해당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 이건 만기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 단기 매매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하나, 만기보유 증권은요, 채무증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 이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는 주식은 안 들어가고 사채와 뭐만 들어가요? 공채만 들어가죠. 결론으로 말하자면
주식은요,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만기 보유란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식은 만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기 매매 아니면 매도 가능으로 간다라고는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와 공채만 해당됩니다. 매도 가능은 만기 보유나 단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기 매매가 아니고 만기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 맞고 시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지만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다? 시장성이 없다?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쪽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위주로 정리하자면 좀 뒤쪽에 가면 자본 파트에 가서 매도 가능 증권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타 회사의 중대한 영향력. 이게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요, 우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할 목적으로 많이 취득하기도 하는데, 회사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주식, 전체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다 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참고로만 보시고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유가증권을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 매매, 만기 보유,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나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단기 매매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단기 매매는요, 단기 매매 목적 취득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동자산입니다. 만기 보유는 기간에 따라서 유동이 될 수도 있고 비유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만기 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사채나 공채를 취득했는데 기간이 짧아 1년 이내야. 그건 유동이라는 거고 기간이 3년, 5년이다 라고 한다. 보통 사채는 5년 주기로 많이 발행하게 되는데 5년 단위로 샀다라고 한다면 5년 동안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니까 1년 초과되니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으로 가야 됩니다. 매도가능 증권 마찬가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요. 단기 매매 목적은 맞는데 시장성이 없다. 그건 단기 매매 될 수 없으니 유동자산 분류의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요. 시장성은 있는데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야. 기간이 길어. 이런 경우는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 분류의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계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번호가 두 가지씩 나옵니다. 즉 동일한 똑같은 매도 가능 증권인데 123번 코드의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 178번 코드의 매도 가능 증권도 있다라는 건데 이 차이가 뭐냐면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123번이 유동이냐 178번이 유동이냐 간단하죠. 우리 회계 계정 과목은 유동성이 강한 것부터 배열되고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유동성 배열법이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회계에 발을 딱 담궜다라고 하는 이상은 유동성 배열법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동일한 만기 보유나 동일한 매도하는 증권이 두 개씩 보인다라고 할 때 앞번호, 빠른 번호가 바로 유동자산에 해당하고요. 뒷번호, 큰 번호가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보유 목적에 따라서는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데리고 가셔야 되고요.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채나 공채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유동과 비유동에 대한 설명도 얘기 드렸으니까 챙겨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를 설명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보죠. 원래 이 설명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요. 제가 또 좀 착하지 않습니까? 착한 마음이 뿜뿜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가증권을 취득했다. 사채나 주식, 공채, 주식, 사채, 공채를 취득했다. 지금 우리는 유가증권 중에서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가정으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주식이 시장성이 있느냐? 첫 번째,
주로 사고 팔 수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단기 투자 목적이냐를 판단해서 그게 맞다, 그게 아니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성 있고 단기 자금 운용 목적이라면 이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다 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채권이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나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 라고 한다면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죠. 근데 이 만기 보유 증권에 실제로 주식은 해당될 수 없고 사채나 공채에만 해당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주식이라면 만기 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게 되고요. 사채나 공채도 만기 보유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은 단기 매매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했고, 또한 매도 가능 증권이 코드 번호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단기냐 아니냐, 유동이냐 비유동이냐에 따라서 그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보유 목적에 따른 유가증권의 분류는 단기 매매, 만기 보유,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갈까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매입 재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유가증권을 살 때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유가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내가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서 수수료가 20원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주식을 100원에 산 게 아니라 수수료 금액을 보탠 얼마에 산 게 된다? 120원에 산 게 된다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에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가에 가산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원칙이라고요.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존재하죠. 이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원가에 가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취득 수수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의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회계 기준을 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좀 통일시키면 되지. 원래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원가 가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르게 간다라는 건데, 유가증권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가 있다. 자산 취득 수수료는 원가에 보태는 게 원칙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원가에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나머지 유가증권은 원가에다,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중요한 건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내가 이 네 가지 계정 과목 중에 하나 과연 뭐로 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된다. 단기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만기 보유,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나오는 얘는 그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또 하나, 사채나 공채는 만기 보유가 될 수 있다. 주식은 될 수 없죠.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면 단기 매매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강조해 드렸고요. 기본 내용 뒤쪽에 분계 연습 예제에서 상세하게 한 번 더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가 가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가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위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가증권 중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유가증권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회계 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주식을 취득할 때 결산 시 평가 가치를 조정하는 거죠. 마지막, 내가 가진 주식을, 유가증권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으니까 처분을 할 건데, 처분하다 보면 이익이 나오기도 하고 손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에 관련된 처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유가증권을 취득 시 분계부터 살펴볼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게 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해당 유가증권의 액면금액, 원래 금액이 아니라
구입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내가 액면 100원짜리인데 120원에 구입했다면 나한테 액면 금액은 필요가 없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에 샀느냐. 구입 금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든 유가증권 원가에 가산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단기 비용, 별도 비용이죠. 수수료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취득할 때 처리 정리해보면 이렇죠. 자, 돈은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란 자산이 들어갈 건데 내가 이 자산을 120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수수료 20원을 보태서 140원을 현금 지급했다라면 그 20원을 단기 매매 증권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20원은 별도 수수료 비용으로 원가에 포함을 하지 않고 별도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취득한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관한 증권이라면 금액이 달라지겠죠. 왜? 수수료 원가 보태지니까 140원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수수료는 영업 외비용, 일반적인 비용을 우리가 판매 관리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가증권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 외비용의 분류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유가증권 취득은 두 가지, 액면이 아니라 구입금액이다 라는 것과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는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평가 한번 가볼 건데 평가는요. 언제 하느냐? 결산 때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결산 시에 가치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장부상에 적힌 금액과 장부에 얼마가 적혀져 있느냐 이게 원래 우리가 기존 금액이죠. 가지고 있는 공정가치, 결산시 가치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에 100원으로 적혀져 있는데 공정가치가 140원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장부에는 내가 가진 주식이 100원짜리다 라는 건데 내가 지금 얘를 팔면 14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의 차익이 생겨요? 40원 차익 생기죠. 실제로 유가증권은 100원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 가치가 140원이다 라는 거고 반대로 장부에는 100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공정가치가 80원밖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실제 가치가 80원이잖아요. 우리는 결산할 때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금액을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로 비교를 해서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회계 정보라는 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주식의 금액이 100원인데 100원 적혀져 있는데 실제 가치가 140원이라면 외부에 표현될 때는 140원을 표현이 되어야 되고 100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가치가 80원이라면 80원으로 표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말 결산할 때 두 가지 금액,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를 비교해서 장부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비싸다, 금액이 높아졌다 라고 한다면 플러스가 이익이 발생할 거고요. 반대로 장부 금액이 공정 가치보다 낮아졌다 라고 한다면 손실이 마이너스가 발생할 겁니다. 그 차익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즉 평가 손실 혹은 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밑에 예제 두 가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장부 금액이 100원인데 공정가치가 140원, 장부보다 공정가치가 더 커, 금액이 올랐어요. 이건 플러스로 이익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오른 금액만큼 지금 100원 적혀져 있는데 40원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원이던 유가증권의 금액이,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이 140원으로 업되겠죠. 반대로 장부 금액이 100원인데 실제 가치가 80원이다. 20원의 금액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20원을 줄이는데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자산 금액이 감소하게 되죠. 100원 적혀져 있는데 20원 줄이면 80원으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자산의 가치를 줄이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결산 시에 단기 매매 증권은 금액을 평가를 해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취득가, 결산 시 평가 살펴보셨고 마지막 처분으로 한번 가보죠.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을 한다. 자, 내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 가지고 있었는데 판매한다는 거죠.
자, 처분했어. 그러면 그 차익이 생길 겁니다.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느냐에 따라서 처분 손익이 발생할 거고요. 처분이 발생하는 수수료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 즉 수수료는 별도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분 손익에서 가산하거나 감산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장부에 140원 적혀져 있는데 이걸 내가 160원에 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플러스의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죠. 단기매매 증권이 장부 적혀져 있는 140원인데 내가 얘를 현금을 받고 팝니다. 처분 금액이 160원이다 라고 한다면 차이나는 20원이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고요. 반대로 장부 금액이 140원인데 내가 얘를 120원에 처분한다. 그럼 마이너스죠. 손해보고 판단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하면서 처분 금액이 있는데 장부상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처분하면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처분 이익이 있다면 이 금액에는 마이너스가, 처분 손실이 있다면 손실 금액에는 플러스가 되어서 금액이 조정되게 되는데 별도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바로 처분 손익 금액에서 바로 조정을 하는데 이 내용은 뒤쪽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취득과 결산시 평가와 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이건 앞서 유가증권 내용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실제 자산과 비교 한번 해보죠. 자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경우에 자산을 매입, 구입하는 경우에 지출되는 수수료나 부대비용 이를 우리는 매입재비용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 수수료로 처리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두 가지 예제 비교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예제는요. 건물을 삽니다. 우리가 건물을 100만원을 취득하고 수수료 만원과 함께 현금 지급하는 예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 유가증권이죠. 100만원을 취득하면서 수수료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자, 1번 예제부터 먼저 보신다면 내가 건물을 샀어. 원래 건물은 100만원인데 이 건물 금액 100만원에 수수료 만원이란 금액을 뭐 한다고요? 보탠다는 거죠. 내가 100만짜리 건물 사면서 수수료 만원이 들었다면 나는 이 건물을 100만원에 산 게 아니고 101만원에 산 게 된다. 따라서 차변의 건물은 101만원이 되고요. 대변의 돈은 현금 101만원 지급하겠죠. 그러나 건물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은 매입 부대 비용, 취득 시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현금은 101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비교죠.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자산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원가 가산하게 됩니다. 우리 온 뒤쪽에서 매입 재비용 파트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예외적으로 단기매매 증권은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앞서 이 수수료 비용은 분명히 비용의 구분이 일반적인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인 예제 살펴보셨고 그러면 조금 더 가봅시다. 단기 매매 증권에 관련된 회계처리 연결된 거래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2000X1년 10월 10일 거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1년 10월 10일에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의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고 수수료 만원과 함께 현금 지급하다. 우리는 이 주식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 주식을 단기 매매 취득 목적으로 샀다라고 볼 거고요. 이 주식은 시장성이 있다. 네,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원이 되는데요. 이 100만원의 금액은 주식수 100주 몇 개를 얼마에 샀느냐, 주당 만원에 샀다라고 해서 단기매매 증권 금액은 100만원이 되고요. 수수료가 일반적인 자산이라면 원가 가산하셔야 되지만 단기매매 증권은 원가 가산하지 않고 별도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변의 돈은 현금 지급했다.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00만원, 수수료 비용 만원, 대변 현금 101만원. 10월 10일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에 대한 분계 완료해 드렸고요. 두 번째 갑니다. 12월 31일 결산을 하네요. 결산을 하면서 위 주식의 공정가치가 얼마나 확인되었다. 만원. 자, 주식의 금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장부상 금액과 결산 시 실제 금액, 공정가치죠. 금액을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장부상에는 만원 적혀져 있는데 실제 가치가 9,000원이다. 금액을 비교하면 뭐가 떠요? 마이너스가 떠요. 그 금액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한 주당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식이 100주니까 10만원이 감소하겠죠. 주식의 가치를 줄이는데 분명히 장부 금액과 우리는 어떻게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공정금액을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부금액은 100주에 만원에 100만원이고요. 공정금액, 공정가치는 100주에 9,000원에 9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장부금액을 공정금액으로 줄이기 위해서 평가손실 10만원을 인식하신다. 자산의 가치를 10만원 줄입니다. 차변에 있는 단기매매 증권이란 자산을 대변으로 10만원을 줄이면서 그 금액만큼 우린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 단기매매 증권을 결산 시에 뭘 했고요? 평가를 해서 나는 뭘 봤다? 손해를 봤다가 되는 거죠. 평가와 처분은 엄연히 다릅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주식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했고요. 넘어갑니다. 11월 10일 거래 한번 보시죠. 위 주식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10만원이 보통 예입되었다. 보통 예입은 배당금 10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된 거죠. 주식은 지분증권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사채와 공채와는 달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에 10만원 입금되면서 우리는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11월 10일 거래 살펴보셨고 11월 20일 가보죠. 위 주식 중에서 50주를, 주식을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50주를 처분을 한대요. 11,000원에 돈은 현금 받았답니다. 자, 이거 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주식을 처분하면 얼마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느냐에 따라서 처분 이익이 나오기도 하고 처분 손실이 나오기도 하죠. 자, 우리는 주식을 얼마에 처분했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곱하기 원래 취득할 때는 얼마에 취득했어요? 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년도에 12월 30일에 결산하면서 이 만원짜리 주식을 얼마로 평가했다? 9,000원으로 평가해서 평가 손실 잡았죠. 우리 회사 장부는 이 100주가 지금 만원이 아니라 9,000원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했다. 그럼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이 45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45만원은 내가 처분한 주식수 50주에다가 장부상 금액인 9,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평가 손실, 평가 한 금액으로 간다라는 거죠. 또한 돈을 받는데 현금으로 얼마를 받느냐? 50주를 11,000원에 매각했으니까 판매 금액을 반영하면 55만원을 받게 됩니다.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다르죠. 우리는 얼마짜리 단기매매 증권을요? 45만원짜리 단기매매 증권을 얼마에 팔았다? 55만원에 팔았다. 따라서 처분이익이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10만원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취득금액보다 결산 시 평가금액으로 관리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00주 주식 중에 50주를 처분했습니다. 그럼 아직 몇 주가 남아있는데 50주가 남아있죠. 그걸 또다시 결산 시 잔여 주식의 공정가치 11,000원 평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X2년 12월 31일에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장부 금액과 당연히 결산 시 금액을, 공정 금액을 비교를 하셔야죠. 내가 가진 주식이 50주인데요. 전년도 결산 통해서 주식의 가치는 9,000원입니다. 45만원인데 결산하면서 11,000원으로 평가되면 55만원으로 장부금액인 45만원을 공정금액인 55만원으로 평가하게 되면 금액이 10만원이 올라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평가이익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만원을 증가시키면서 대변에는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0만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실수를 안 해야 되냐? 처음 살 때 만원에 샀는데 자 결산하면서 9,000원 평가됐다. X1년 12월 30일에 이 기준에서 여러분이 놓치면 아래쪽 회계 처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연결 거래는 연결해서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순서대로 회계처리 연습하셔야 다양한 예제들을 틀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연결 거래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해 봐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단기 매매증권에 관련돼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이번 시간 학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관련된 붕괴 예제는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단기 매매증 관련된 기본 예제는 기본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은 학습 한번 더 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붕괴 연습 예제를 가지고 학습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크게 어렵진 않고요. 오히려 단기 매매증권, 유가증권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